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정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수출이 과연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것인가, 또 무역 수지 적자는 과연 심각한 문제일까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님을 모시고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나라 사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네. 무역의 경고등이 켜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게, 우리나라가 이제 석 달 연속 무역 수지 적자를 보는 일이 굉장히 드문 일인데 네. 석 달 연속 무역 수지 적자를 본 데다가 7월 달 전망도 지금 현재 적자일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무역 수지에 대해서 걱정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무역 수지 왜 이렇게 갑자기 악화된 걸까요? 갑자기 한순간에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뭐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요. 수입이 아주 많이 늘어났습니다. 뭐 이제 수입 늘어난 요인이 이제 큰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과거에도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던 사이클이 2006년, 7년에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원자재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적자가 아니었어요. 경기가 좋아서 사람들이 원자재를 많이 소비하고, 그러니까 경기가 좋으니까 한국의 수출도 잘 됐는데, 지금은 뭐 숫자로만 보면 수입의 급증이, 수입 금액의 급증이 본질적인 뭐 적자의 이유인데, 직접적인 이유인데, 수출도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전년 동기비 5% 정도밖에 안 늘어났는데, 이게 정말 한 자릿수대로 수출 증가율이 떨어진 게 한 18개월 만에 처음이니까, 수입도 문제지만 수출이 안 돼, 좀 수출 둔화가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고요. 뭐 지역별로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큰 나라인데, 홍콩을 포함한 대중 수출이 3개월 연속 수출이 마이너스가 났고요. 또 제가 앞서서 6월의 수출 증가율이 5%대로 굉장히 많이 증가율이 둔화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수출 증가율 말씀드린 게 전부 달러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높아져서 우리가 물건 하나만 받더라도 금액으로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그 금액이 둔화가 됐지만 물량으로는 오히려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출 둔화와 수익 급증이 같이 맞물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좋다고 말하기는 힘들죠. 네, 이 좀 이제 수출 중심으로 말씀하셨는데, 또 수입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 이제 궁금한 점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보통 이제 이렇게 무역 수지 적자를 볼 때 보면 원자재 가격이나 유가가 많이 올랐을 때 이렇게 적자를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네. 그 탓을 하는 경우가 참 많단 네. 말이죠. 근데 7월 달 같은 경우는 사실 6월보다 국제 유가도 꽤 큰 폭으로 하락을 네.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일부터 10일까지 7월 달의 경우에 일평균 수출액을 보면, 무역 수지를 보면 네. 적자가 나왔단 말이죠. 적자가 한 55억 달러 네. 나와서,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초반엔 적자가 나고 월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흑자가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봐야 되긴 하는데, 제 생각에는 국제 유가가 떨어진 게 최근 2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원유 제품 가격이 국제 유가 가격을 민감히 반응하긴 하지만, 2주라고 하면은 최근에 급락한 게 제대로 반영이 되기 어려운 수치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만약에 뭐 최근 들어서 다시 또 국제 유가가 100달러 위로 올라가서 이게 뭐 안정이 됐는지 아직 말하기는 좀 성급합니다만은, 만약에 유가가 두 자릿수대로 떨어진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한 8월이나 9월 수치부터는 그래도 한국의 무역 수지 개선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요. 사실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수출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주가는 무역 수지랑 관계가 많은 겁니까? 아니면 수출하고 관계가 많은 겁니까? 사실은 수출과 무역 수지가 이렇게 그 괴리를 나타내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수출이 잘 되면 대체로 수요가 늘어서 수출이 잘 되니까 원재재 가격이 오르더라도 수출에 많이 커버가 되는데, 지금 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많은 거론이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수요가 좋아서 물가를 끌어올리는 측면도 있지만, 뭔가 경제 이외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일종의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수출로 보나 무역 수지로 보나 그게 그거인데, 지금은 뭔가 수요가 죽는 과정에 원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조금 과거와는 좀 다른 모습인 것 같긴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와는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상 통상 알고 있던 게, 원래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올라가는 것, 즉 네. 원화 가치가 평가절하가 되면 수출이 잘 되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방식이란 말이죠. 네, 네. 근데 지금 환율이 뭐 1,300원을 안팎으로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네. 이 정도면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상당히 높은 편, 즉 네. 원화 가치가 지금 저평가된 그런 상황인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됐다. 이 네.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무역 수지 적자라는 것보다 지금 말씀하신 범주로는 그런데도 수출 증가율이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정확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다른 나라 통화 가치가 비교적 안정적인데 원화 가치만 더 절하가 된다 그러면 다른 나라와의 교역에서 한국이 가격에서 이제 비교 우위를 누릴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가서 우리가 받는 감은 코로나 팬데믹 때도 1,290원이었는데 그거보다 높아졌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지난 2년 전보다 환율이 높아진 건데요. 일본 엔화는 1998년 이후로 가장 통화 가치가 낮습니다. 138엔까지 갔고요. 네. 유로는 거의 이번 주에 달러와 1대1, 소위 뭐 페리티까지 갔어요. 이거는 2003년 이후로 유로가 가장 약하다 보니까 전 세계 통화가 달러에 대해서 다 약하다 보니까 한국만 어떤 좀 비교를 누리기가 어려운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원화 약세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나타났던 사실 1,300원이라고 하는 환율이 굉장히 민감한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별일이 없을 때도 환율이 뭐 1,290원 막 이렇게 갔는데 1,300원 이상으로 가게 되면 이것은 심각한 경제 위기로 치닫는 분기점이었거든요. IMF 외환위기 때는 이게 뭐 거의 한 2,000원 가까이 갔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한 1,600원까지 갔었죠. 그때가 이제 우리 원화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약세를 보였던 때인데 그때 우리가 원화 약세 이후로 수출이 벌떡 일어나면서 경제가 살아났거든요. 근데 그때와 지금이 좀 다르다고 보는 것은 외환위기 때는 본질적으로 그것이 이제 우리의 국지적 문제였습니다. 글로벌 경제, 특히 미국 경제 굉장히 좋았고 그런 상황에서 원화 가치가 약해지니까 그야말로 수출 대박이 난 겁니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4조 위안의 아주 강력한 뭐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경기 부양책을 쓰다 보니까 뭔가 가격 조건이 좋았고 또 그 당시에 원화의 약세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약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건을 사줄 수 있는 수요처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통화 가치는 일본과 유럽도 같이 약해졌고 또 글로벌하게 보면 수요는 지금 미국 수요는 뭐 괜찮지만 조금 이제 위축이 되는 그런 사이클인 것 같고 중국은 경제 봉쇄를 한다 그러면서 대중 수출이 마이너스이다 보니까 과거처럼 통화 가치가 약해지면서 수출을 통해서 뭔가 경제가 좋아지는 연결고리가 지금은 좀 끊어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나라 수출이 둔화되고 있는 건 맞는데 그러면 나라별로 보면 중국이 가장 지금 현재 상황이 안 좋은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중국의 수출이 둔화되는 게 이게 일시적인 상황인지 아니면 중국의 산업 구조가 우리 한국의 이 산업 구조를 빠르게 따라오면서 앞으로 고착화될 될 문제인지 이게 좀 걱정이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한 30년 동안 이 통계를 봤더니 우리나라 무역 수지 흑자의 무려 86%가 다 네. 중국에서 나왔던데 네. 그러면 이게 시스템적인 문제냐, 구조적인 문제냐, 아니면 일시적인 문제냐?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개혁 개방한 이후에 저는 중국 성장의 최대 수혜국을 뽑자면 한국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2007년 8년에 중국도 많은 나라에서 수입하지 않겠습니까? 중국 수입 시장 점유율 1위가 한국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한국이 수혜를 누렸는데 근데 지난 5월에 우리가 중국과 교역을 하는 대중 그 무역 수지가 적자였죠. 네. 6월엔 적자 폭이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94년 이후로 28년 만에 우리가 중국과의 교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제 생각엔 일단 일시적 요인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이 아직까지 코로나 때문에 경제 봉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자라고 하는 건 좀 곱씹어 봐야 되겠지만 중국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적자가 일시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중국이 경제 재개를 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를 봐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추세적으로 보면 5월과 6월이 처음 적자가 났지만 대중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기조적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서 돈 버는 게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중국에 중간재를 팔았는데 많은 중국의 기업들이 이제 한국과 거의 경합을 하는 경쟁 단계에 있다 보니까
뭔가 과거처럼 중국에서 교역을 통해서 돈 벌기는 어려워진 게 한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관점에서 이건 수출입이 아니고 아예 중국의 시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중국의 내수 시장을 공략하자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건 더 먼저 어렵다는 게 입증이 된 것 같아요. 뭐 신세계 또 뭐 이마트, 롯데 전부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제 생각에는 이 서비스업이 참 어려운 것이 외환위기 직후에 우리나라에 글로벌 유통자본이라고 아주 대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월마트가 들어왔고요. 또 유럽계 자본인 까르푸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때 이제 2000년대 초에 제가 유통업 애널리스트 할 때였는데 야 우리나라 유통업체들 다 죽었다 이런 공포감이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월마트와 까르푸가 이마트에게 지고 롯데마트에 지고 손 털고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 내수 시장에서 성공하는 거는 정말 그 나라 소비자들의 정서와 문화적 잘 맞춰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화장품이 잘하다가 이제는 뭐 그것도 화장품도 중국에서 돈을 벌기 어려운 국면이 된 것 같고 유통은 다 어려워졌으니까 또 중국이란 나라가 조금 특수한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아주 공격적인 내셔널리즘. 기업이 뭐 하나 잘못하면 이거는 네. 탁지를 붙이면 장사하기 힘들게 된 그런 것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사드 배치 이후에 봤던 그런 어떤 지정학의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제 생각에는 중국의 시장에 직접 진출해서 돈 벌기 어려웠다는 건 저는 어느 정도는 검증이 된 것 같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 한두 기업이 성공할 수는 있는데 이게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거는 뭐랄까요 범용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까지 아모레퍼시픽이 중국에서 대박을 쳤는데 그렇다고 다른 화장품 업체가 중국에서 대박을 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과거처럼 우리나라가 중국의 중간재를 가지고 잘 교육을 할 때는 포스코가 전 세계에서 철강 질이 뭐 제일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쇠는 비슷한 쇠입니다. 포스코가 팔면 다른 철강에서 같이 팔았는데 지금은 한 회사의 성공과 다른 회사의 성공이 기본적으로 별개이다 보니 내수 시장에서 우리나라 한두 기업이 기회를 잡더라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수혜를 받기가 어려워졌고 이제는 한두 건의 성공 사례도 잡기는 좀 힘들어졌기 때문에 뭔가 한국과 중국과의 어떤 교역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좀 포지션이나 우리가 얻을 수 있던 수혜가 좀 바뀌는 저는 변곡점이라고 봅니다. 네. 사실 5월달 우리나라 중국하고 무역 여러 가지 통계들을 보다 보니까 제일 놀랬던 건 중국의 대한국 이 반도체 수출이 40%나 늘어나서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반도체 뭐 중저가 반도체 중심이라 그러지만 반도체도 지금 현재 중국이 매섭게 추격하고 있고 뭐 배터리 같은 경우에 우리 현대 기아차가 중국산 배터리를 채택하기도 하고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큰 산업단지를 지금 중국이 만들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다 들어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경쟁력 있는 산업을 중국이 다 물론 아직은 뭐 단계가 좀 다를지도 모르지만 진짜 매섭게 추격하고 있는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중국과의 경쟁 앞으로 정말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네, 뭐 거의 축구만 빼고는 거의 이제 중국과 비슷해지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뭐 배터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좀 중국이 많이 추격을 했던 거 아니면은 거의 비교위가 크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근데 본질적으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어떤 나라가 쫓아오고 한국이 경쟁력을 잃고 또 한국이 다시 또 뭐 경쟁력을 제거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중국이 쫓아오는 과정이 제 생각에는 아주 뭐 페어한 것 같진 않아요. 중국이란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반도체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볼 때는 뭐 중국과는 한국이 뭐 기술은 많이 앞서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중국의 국영 반도체가 효율이 떨어져도 그냥 중국의 기업들에게 우리 거 써 그럼 쓰는 거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에서 말하는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그렇죠. 근데 그거 불공정하게 경쟁한다고 못하게 하는 건데 저는 사회주의 국가였던 중국에서는 이제 그런 행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지금이 이제 글로벌하게 저는 뭐 한국이 중국에 굉장히 발을 깊숙이 드러났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정말 그 충격 없이 뭐 한국이 뭐 나오긴 좀 본질적으로 어렵다고는 보지만 지금 어떤 영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이 무역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저는 한국이 어떤 산업은 또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게 뭐 정확히 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뜬 것도 80년대 후반에 일본 반도체 업계의 몰락과 굉장히
그 깊은 상관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미국과 일본 간의 무역 갈등이 있었고 지금처럼 이제 중국과 미국이 다투는 것처럼 적대적이진 않았고 일본이 미국 말을 잘 들었죠. 브라자빌 통해서 엔화절상도 용인하고 그 과정에서 80년대 후반에 미일 반도체 협정이라는 걸 맺고 이것이 일본 입장에서 매우 불평등한 조약이었습니다. 일본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업체들의 최저 점유율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반도체 업체들이 경쟁을 잃고 다 이제 뒤떨어지고 이 과정에서 저는 한국의 삼성이 중심이 된 한국의 반도체가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국이 많이 따라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것이 정상적인 과정이라기보다는 저는 좀 중국 특유의 혹은 또 우리 입장 혹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공정하지 않은 그런 논리들도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글로벌 질서가 지금은 밸류 체인이 막 재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 생각엔 한국 경제는 양날의 칼이라고 봅니다. 네.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중국으로부터의 불이익을 받을 영역이 분명히 있을 테고요. 또 한편에 또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가변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일방적으로 중국에서 벌기만 했던 세상은 거의 끝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수출의 30%를 중국과 홍콩에 하고 있는 이 상황은 정말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한 나라에 이렇게 의존한 건 분명히 벗어나야 될 것 같긴 한데 그 과정이 네. 생각보다 고통스러울까 봐 참 걱정스럽거든요. 그건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고통을 감내해야 되겠죠. 그 나라에서 우리가 제일 큰 수혜를 본 나라였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별다른 비용 없이 다른 쪽으로 전환이 되면 우리가 뭐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네. 어느 쪽이든지 간에 우리가 치러야 될 비용이 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중국이란 나라를 보면서 참 요즘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 나라가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우리가 얼마 전까지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인들은 장사꾼의 전통이 있는 나라고 자본주의자보다 더 자본주의적인 뭐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지난 10년에 중국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공동부유 이런 것도 이 뭐 중국 사람들의 운명은 자기들이 결정할 권리를 갖고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거래하는 입장에서의 투명성이나 이런 불확실성이 많이 좀 과거보다는 커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다변화하는 것도 비용이 있더라도 저는 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비용 없이 그런 다변화가 가능하진 않을 겁니다. 네. 그 비용이 참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경제수석이 이제 탈중국을 시사하고 저는 사실 대한 시장을 도대체 어디로 잡아야 되나 진짜 저도 사실 스스로도 고민을 많이 했었던 얘기인데 이제 대안으로 유럽을 제시했더라고요. 유럽이 과연 중국의 대안이 탈중국을 선언하고 과연 유럽 대안 이게 가능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은 더 크더라고요. 예, 규모는 크죠. 나라를 네. 합쳐놓으면. 근데 유럽이라고 하는 땅은 없었던 땅이 아니잖아요. 네. 중국은 사실 따지고 보면 지난 20년에 새롭게 개혁 개방을 부상했던 땅인데 우리가 교역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다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뭐 공감을 하고 그것이 뭐 유럽이 됐건 미국이 됐건 혹은 뭐 동남아가 됐건 뭐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유럽 쪽에서 우리가 중국을 뭐 당장 대체하는 시장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성장하는 시장도 아닐 뿐더러 그 안에서의 밸류 체인이 다 갖춰져 있는 네. 유럽 내에서 독일과 이런 어떤 글로벌 밸류 체인 가치 사슬을 다 연결돼 있는데 우리가 비집고 들어가기가 참 쉽지는 않은 시장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좀 들더라고요. 네, 어쨌든 뭐 중국을 완전히 대체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비용 치르지 않고 하기는 좀 힘든 구조가 이미 전 됐다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 비용 하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는데 우리나라 수출과 무역 수지 이제 단기적으로 올 하반기나 내년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제 생각에는 미국의 경기가 좀 이제 둔화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면 경기가 뭐 유지가 될 수가 없고요. 또 이제 긴축이라는 것 자체가 너희들이 좀 과잉 수요가 있으니까 그걸 억누르려고 하는 거니까 제 생각에 이제 수출 증가율은 둔화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원재재 가격은 일반적인 수요의 둔화보다 가격의 탄성이 훨씬 큽니다. 지금 이제 국제유가가 120불에서 얼마 전엔 90불대 초반까지 30%가 하락한 거거든요. 25% 하락한 거군요. 네. 근데 미국 수요가 둔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요가 20%씩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원재재 가격이 경기가 둔화되고 그럼 어느 정도 좀 하향 안정화가 된다 그러면 제 생각엔 여기서 나빠지기보다는 조금 더 개선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무역 수지가 흑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우리나라는 달러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선가 벌어와야 되는데 뭐 무역 수지가 기업의 이익이라든가 이런 투자하는 입장에서 무역 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국가 전체적으로 달러의 유출입을 보는 조금 더 상위의 개념은 경상수지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6월 달에 무역 수지가 25억 달러 적자였는데 경상수지는 35억 달러 흑자였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물건 팔아서는 적자지만 다른 데서 돈을 번다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경상수지는 무역 수지가 이제 그 안에 포함이 되지만 우리나라가 해외에 투자해 놓은 자산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특히 2014년부터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그 대외 부채보다 대외 채무가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순채권국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배당이라든가 우리 서학개미들 엄청나게 많이 나갔잖아요. 그게 다 배당이나 이런 거로 이제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순채권국이 되면서 외환의 수급이란 점에서는 굉장히 안정화가 된 것 같고 다만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무역 수지라고 하는 게 기업의 이익에 더 가까운 개념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보통 우리나라 일평균 수출액과 코스피 지수가 네, 같이 네. 움직인다 이런 얘기도 정말 많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수출 전망과 관련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제 좋을까요? 생각에는 그래보면 비슷한데 최근에 일평균 수출액이 줄어드는 것보다 주가가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막 나오는데 반도체 주가는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뭐 이게 뭐 지속성을 가진 현상일지는 더 봐야 되겠지만 저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주가가 이미 상당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쪽이고요. 이제 뭐 그런 거보다는 주가가 더 떨어진다 그러면 금리를 막 미국이나 한국은행이 막 올리다 보면 뭔가 이제 빚을 진 경제 주체가 빚을 못 갚으면서 탈이 난 일종의 금융 위기가 나타나면 주가가 더 하락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뭐 경기가 둔화되는 국면의 주식이 시원하게 올라갈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6월에 봤던 저점이 상당한 수준의 경기 침체까지도 이미 반영되어 있는 수준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주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어쨌든 이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이제 7월 20일, 네. 7월 20일에 이제 주가가 이제 크게 반등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위기는 좀 끝났고 네. 이제 안정 국면으로 간 거 아니냐라는 주장과 또 한편으론 이게 전형적인 베어마켓 랠리다. 네, 이렇게 네. 많이 떨어지면 당연히 네. 그 정도 낙폭의 절반을 회복한다. 네. 거기까지 가겠지만 결국은 베어마켓 랠리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이런 쪽이 지금 서로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지금 뭐 베어마켓 랠리로 봐야 되겠죠. 우리가 하루하루 주가를 보다 보면 최근에 외국인도 주식을 사고 야 진짜 바닥친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코스피가 고점 대비 한 30% 빠졌고요. 지금 저점에서 한 3% 올라왔습니다. 네. 그럼 이건 사실 말씀하신 정도의 베어마켓 랠리도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저는 그것과 무관하게 우리가 6월 달에 봤던 그 주가 수준이 상당한 수준의 어떤 악재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우리가 강세장으로의 반전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거라 그러면 그거는 아직 아닌 것 같고 뭐 주가 제가 뭐 좀 잘 모르면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소견은 앞으로 뭐 다중 바닥형 아니겠어요? 빠지더라도 그 저점을 많이 깨진 않겠지만 추세적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뭔가 좀 다른 트리거가 필요하겠죠. 경기가 이제 바닥을 치고 좋아진다라는 신호, 여기에 대해 선행적으로 반응을 할 테고 아니면 그 전에 미국이 강하게 긴축을 하는데 긴축의 강도가 좀 누그러진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가 나오면 제 생각엔 이게 유의미하게 올라가는 시그널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주가가 악재를 상당히 반영한 거 아닌가라는 정도의 반응이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나라 수출과 이와 관련된 증시 전망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주시면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und 1, fight.